저에게 소개받은 이상봉입니다. 다니면서 여러 다양한 소개 말씀을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히 저도 가슴이 좀 이렇게 뭉클하네요.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런 강연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학생 꼬리표를 떼고 난 다음에 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멀고 가까운 곳을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왔는데요. 제가 이제 사람에게 누구나 자기의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의식할 만큼 세월이 이제 흘렀고 더 늦기 전에 몸으로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접고 그동안 보고 경험하고 공부했던 모든 걸 이제는 학자로서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2년 전부터는 이런 종류의 강의 대중들과 만나는 일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건 방학마다 이제 제가 그런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주에 와서 숨어 있는데 오면 그래도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는 제가 꼭 한번 들러서 인사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강호 선생님도 그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었고 또 여기 상주하고 계시는 신부님들께도 또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 분도 계시고 해서 와서 이제 인사드리고 제가 비록 특별히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도 좀 듣고 그래 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강의 요청을 받고 그냥 겸사겸사 예외 없는 법칙은 없으니까 강정의 경우라고 한다면 가서 그냥 인사드리는 셈으로 여기 모이신 분들을 만나고 또 저 나름의 어떤 덕담 이나 격려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하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함석헌 선생님을 핑계로 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분단과 통일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뜻으로 함석헌과 분단과 통일의 뜻이라고 그냥 붙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워낙 숫자가 좀 적으면 제가 저만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지 않고 가끔은 제가 돌아가면서 어디서 뭐 하시는 분들인지 여쭙는데 오늘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두세 분한테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 좀 뜬금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강정에 모이셨고 모인 이유가 딴 것보다 이제 여기 지금 진행 중인 해군기지 때문에 모이셨는데요. 강정의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저런 아무것도 없이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건 이건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이 아름다운 이 해안에 느닷없이 해군기지가 들어선다? 이유가 뭐예요? 혹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오시면. 예. 오키나와에. 예. 예. 들렸습니까? 네. 제가 대신 오키나와에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없어지면서 미군기지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동아시아에서. 그래서 이제 제주가 선택이 되었다. 아마, 그렇겠죠. 저도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요? 남았어요? 예. 한번, 예. 국가의 어떤 안보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군부라고 해서 군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국가 안보, 군부의 이익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아마 그건 역시 저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생각이 없네요. 또 우리 안민이 나왔어요. 혹시 예. 어떤 상업과 자본을 향한 예.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본주의가 문제다, 또는 자본을 향한 탐욕,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안민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여러 번 미뤄졌다고 예. 반대에 부딪혀서, 예. 그래도 혹시 더는 미룰 수 없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더 밀어붙이지 않나 하는 생각. 그렇습니다. 근본을 여러 지금은 특별히 이유가 뭐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꼭 계획된 지가 오래되었었는데 여러 번 미루어져 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저는 사실적으로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지금 다양한 이유가 나왔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예? 크게 예,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들어서는 걸 반대해서 여러분들 여기 오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는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뿌리로부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으면 계속 흔히 하는 말로 대증요법에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면 감정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역의 마을에 느닷없이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군기지가 들어선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한국 해군에는 여기에 정박시킬 배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네? 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보 이런 얘기는 틀린 말도 아니지만 꼭 정확하게 옳은 말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안보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미국 때문입니다. 근데 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다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별로 원치 않는,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하자면 별로 원치도 않는 해군기지를 여기에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고 물으면 미국 때문이고 결국은 분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강정의 평화를 위해서 모인 분들 앞에서
제가 분단과 통일의 뜻 또는 의미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까닭은 행여 여러분들 사이에 이 분단이나 통일 뭐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게 별로 중요한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약간은 높아심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해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한국에 뭐 북한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한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점점 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통일, 분단이 정말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통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경험적인 통계로서 어느 정도는 확인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선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진지하게 통일 그까짓 거 우리가 무슨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해온 것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왼쪽에 적어도 현존하는 정당들 가운데서 가장 왼쪽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의 강령을 제가 기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뭐 워낙 그것도 이미 여러 해 전의 일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과거의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이 분당이 될 때 저도 이제 분당 당을 떠나는 사람들 무리에 합류를 해서 같이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진보신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당이었어요. 근데 그 당이 참 지금 생각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하는 일이 참 매번 그런 것 같아서 좀 씁쓸하지만 입만 열면 이념을 내세우고 이념 정당 운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 당을 만들 때 강령도 없었어요. 강령을 외상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선거에 먼저 뛰어들었고 그리고 나서 1년인가 있다가 이제 강령을 비로소 만들게 되는데 그걸 제가 사실은 저는 그런 걸 만들 만한 어떤 그런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당내에 사람이 없었던 모양으로 저한테 그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령을 기초하는 작업을 철학자인 제가 이제 맡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항목별로 이제 강령 전문에서 무언가 철학적인 어떤 문서로서 새로운 진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걸 쭉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 극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이상적인 나라 또는 국가의 상을 간단히 말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말을 집어넣는 거 아니 평화로운 통일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었거든요. 그게 강령 소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대의원회의에서 그 강령을 통과시키는 과정에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조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인즉 이런 거죠. 아니 왜 우리가 꼭 북한하고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까? 왜 일본하고 한 나라를 이루면 안 됩니까? 왜 꼭 한 나라를 이루고 붙어 살아야 됩니까? 떨어져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과 같이 결합되어 있었는가 하니 탈민족주의 그리고 세계 평화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게 과거의 낡은 민족주의 그러니까 뭐 그게 나치의 민족주의 지금도 민족주의는 어디나 있습니다. 중국의 민족주의 일본의 민족주의 다 민족주의적으로 살아요. 저는 어떤 나라가 탈민족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인지 잘 모릅니다. 저 나름대로는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보았지만 그것이 관념으로 말고 하나의 어떤 이상으로 말고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 한국 땅에서 탈민족주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말을 하자면 평화주의의 이름으로 아니,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극단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파시즘, 국가주의, 대국주의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우려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제가 그때는 제가 이제 어떻든 통과시키는 게 그 목표였기 때문에 한껏 겸손을 가장해서 그랬죠. 제가 사실은 진보신당에 잠입한 주사파라고. 그랬더니 지금처럼 다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조금 한국의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자체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한국의 모든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불행의 뿌리에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의미에서 현실 인식 자체 또는 역사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의미의 민족주의, 나쁜 의미의 국가주의를 추구하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좁게는 동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넓게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관건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하생략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크게 그 당시 그 당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또 수긍을 해주셔서 그게 다행히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 자리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을 설득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로서 그리고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대로 통일 문제는 그거 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만 거기에 몰입하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게 무엇과 같이 결합되어서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사실은 제가 과거에 같이 몸담았던 그 당, 지금은 뭐 저로서는 그 당이 이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홀가분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분당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막 이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조차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것이 이 분당되기 전에 통일 문제는 흔히 하는 말로 주사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참 가슴 아픈 것이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러나요? 예전 그 학생운동의 구분법으로 말하자면 NL과 PD를 나눌 때 PD는 노동 문제에 집중하고 NL은 통일 문제에 집중해서 통일 문제에 집중하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노동 문제에 집중하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마치 자기의 정체성의 확인인 거죠. 그런 어떤 구별이 나중에는 반목으로 나아가고 그 반목이 결국은 그나마 좀 이렇게 사이좋게 당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을 쪼갠 원인이 되었던 것이라서 통일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이 좀 이제 길어졌는데요. 한국 사회의 모든 불행 함부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라고 늘 철학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모든 불행의 원인을 그냥 하나만 골라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단입니다. 분단입니다. 여기
강정 나을에까지 그게 이제 여파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이 분단이 문제인 까닭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분단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꼭 합쳐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될 까닭이 뭐 있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묻는 것이 마치 건강한 비판 정신의 발로인 것처럼, 묻는 분들한테 제가 늘 되묻는 물음, 아니 그러면 왜 같이 살면 안 돼요? 네. 떨어져 살 이유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뉘어져서 자유왕래하고 살면 안 되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뉘어져서 자유왕래하고 살면 무슨 나쁜 일이 있다고 서로 다른 나라를 이루고 살면서 자유왕래하면 되죠. 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은 늘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자유왕래 못하게 된 것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었던 걸 마치 모르시는 분처럼 말씀하시는군요. 네. 자유왕래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자유왕래를 할 수 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그러면 그건 통일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같고 역사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꾸로 말을 하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아니 왜 굳이 꼭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에이 그러면 전라도 경상도 따로 삽시다. 우리. 제주도도 국가, 전라도도 국가, 경상도도 국가, 충청도도 국가, 서울도 국가 합시다. 차라리. 이런 얘기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해요. 네. 근데 그런 명확한 목적의식도 없으면서 그냥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마치 아큐 정전의 아큐처럼 그걸 그냥 관념적으로 이 현실을 정당화하면서 이게 마치 평화 또는 이게 마치 탈민족주의의 증거인 것처럼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자기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분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론으로 천천히 들어가서, 그래서 왜 그 일본하고 하나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한테 오케이, 저는 뭐 그런 일본의 친구들 많고요. 얼마든지 일본과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나라를 이루지 않고 일본과 더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일단은 일본의 반식민지가 되는 거고 종속국이 되는 거고 2차적으로는 미국의 종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는 하위 주체의 또 다른 하위 주체로서 우리는 그냥 종속된 삶을 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네. 그걸 탈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건 그야말로 범주의 오류도 이만저만한 오류가 없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네. 북한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대륙 세력들, 러시아나 중국의 그 프론티어로서 있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불완전한 국가를 이루고, 그나마 우리보다는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국가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엄연한 어떤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북한 역시 그렇잖아요. 북한이야말로 우리도 미국하고 수교하고 싶고 우리도 정상적인 국가로 나가고 싶다고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 구애를 하고 있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결 구도 속에서 북한은 악의 축으로 거기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것이 사실은 그냥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평화주의, 주관적인 탈민족주의, 주관적인 세계시민주의 이런 것과 무관하게
분단이라고 하는 건 국제질서 속에서 규정되어 온 것이고 지금도 그러하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세계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이야말로 세계평화의 마지막 시금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독일의 통일이 여러분 유럽의 냉전 질서, 냉전 체제를 종결짓는 마지막 과정이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냥 헬싱키 선언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제는 동서가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자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분단 상황, 독일. 그걸 두고는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바보가 아니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야 역사적으로 구구하게 길게 말하지 않더라도 결국 큰 그림에서 말을 하자면 독일을 적대적으로 분단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유럽의 통일 또는 유럽의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말하기 좋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처럼 그러면 서로 다른 나라를 독일 대민족주의, 가뜩이나 히틀러의 전과도 있고 한데 독일의 민족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서로 다른 나라로 하고 자유왕래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현실이 하는 대답은 자유왕래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걸 굳이 두 나라로 서로 나누어 놓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인간의 자연적인 상식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나라가 되어버리잖아요.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도 언젠가 닥칠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린 까닭은 이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치열하게 분단의 뜻을 생각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흔히 하는 말로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사적인 과제라고 하는 건 따지고 보면 두 가지인데 안으로는 정치적인 민주화 다음으로 경제적인 민주화를 이루는 거고요. 밖으로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 세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세대의 과제인데 그나마 지난 한 50년 동안 워낙이 끔찍한 정치적인 독재 권력 아래서 그것을 타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선결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어서 이루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87년 이후에 말이죠, 여러분. 87년 이후에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민주화, 그 다음에 통일 이것이 안 됨으로써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점점 더 세월호처럼 침몰해가는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는 통일, 하나는 정치적인 민주화에서 한 걸음 나가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지금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될 여러분들의 어깨에 짊어진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여기서 경제민주화는 접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분단 상황을 잠깐 보면요. 한국 역사가 비극이 아닌 시대가 없어요. 근데 해방공간 만큼 절망적인 시대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다른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로 있었잖아. 적어도 삼국이 통일, 불완전한 방식으로이기는 하지만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이기는 하지만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든 하나의 나라,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고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싸울 수 있었단 말이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는 독립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원래 한 집의 노예였던 함석헌 선생의 표현으로 말하면 한 집의 주인 하나의 노예였던 가족이 두 주인으로 찢겨서 팔려간 꼴이 되고 말았던 게 해방 공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분단의 책임은 외세에게 있습니다. 이거 누가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복기를 해보면 분단의 첫 번째 책임은 외세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 참사처럼 책임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 매번 터무니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번 그때마다 그 국면에서 거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라면 그 엄청난 비극이 없었을 텐데 싶잖아요. 매번. 예? 마지막에는 왜 가만히 기다리라고 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까지. 예? 배가 기울어지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런 것처럼 해방공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지 못했고 그 까닭에 이 땅에 들어온 건 점령군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였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두 나라가 들어와 버려요. 두 나라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역사도 이미 구한 말 이래로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구한말 때부터 각가지 방식으로 일본 이제 중국이 퇴조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중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내놓고 난 다음에 사실은 어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도 한국이 독립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할할까? 그냥 다 차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분할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반도를 분할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밑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일본 대신 미국이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한반도가 이 동아시아 대륙에서 유일하게 앞으로 돌출해 나온 반도이기 때문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 및 미국이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중간지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이 어떤 우리 자신이 지혜롭지 않으면 언제나도 이렇게 찢기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지리적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리적인 그 조건 속에서 우리의 입장 또는 우리의 태도를 돌이켜보면 가장 이제 큰 잘못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얼마 전에 문창극 씨가 일종의 신성모독이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거. 그죠? 뉴턴은 만류인력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지만 동시에 신비주의자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언제나 몇십 초 동안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이름을
망명되게 함부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입에 올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게으름을 입에 올렸다면서요? 한국인들이 게을러서 뭐 시련을 주셨다 라고 했답니다. 이 조선시대 말기에 한국인들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들이 관찰한 바와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문창극하고 똑같았는데요. 여러분 언제나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인들이 왜 게을렀을까요? 외국인들이 기해문에서 써놓았던 게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이 게으르다 라고 하고 근데 이유를 달아놓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왜 게을렀을 것 같습니까? 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세상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백성이 어디 있을까라고 제가 어렸을 적에는 말 잘하는 이효령 교수가 책에 썼어요. 저도 자학하면서 컸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가 왜 열심히 살지 않고 게을렀겠습니까? 예? 크게? 무기력해서? 예. 왜 무기력해졌겠냐고요. 지금 한국인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벌레들입니다. 우리의 DNA 속에 게으름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게으르다고 했을까? 왜 그런 관찰을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런 관찰을 합니다.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그래도 유럽의 또는 구미의 여행자들이 공정하게 이유를 말을 해놓았어요. 까닭은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다 뺏어가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발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가 일하는 거 지금 여러분 국민소득 25,000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25,000불이라고 하는 건 4인 가족이면 1년 연봉이 1억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4인 가족 중에 1억이 되시는 분 평균 연봉이 1억이 되시는 분 부모님들이나 있어요? 어떻든 저는 아닙니다. 네? 그게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제 나이에 저희 직업이면 평균 2억 제 연봉은 2억 3억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1억이 안 돼요. 훨씬 못 미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게을렀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자, 여기서부터 한석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는 반복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걸 가져본 적이 없고요. 국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국가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가에 대한 감수성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민족주의적이죠. 어디서만? 축구장에서만 민족주의적이에요.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을 두고 민족주의를 염려하는 사람들, 국가주의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무엇인지 또는 네이션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국가가 뭡니까, 여러분? 가족이 지향된 게 국가예요. 가족이 지향되면 국가가 됩니다. 그 역사가 3,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3000년 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늘날 현대 문명의 뿌리가 되었던 인류 문명의 발상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종교 1. 두 번째가 국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전부 무엇인고 하니 개인적인, 그러니까 자연적인 유대가 지향되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 그리고 대신에 국가가 우리 모두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 아무래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어서 딱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여러분들 22 가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될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보시면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리고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첫머리에 페리클레스의 전몰 장병 추도 연설문이 실려 있습니다. 네. 거기서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를 중언부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말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맨 마지막 말이. 첫 번째 육상 전투에서 쓰러진 아테네 시민군들을 매장하고 그들을 위한 추모 연설을 그 당시 아테네를 이끌고 있었던 아테네 군의 총사령관이었던 페리클레스가 추모 연설을 하는데 그 마지막 말이 여러분 이겁니다. 이후로 여기 쓰러진 시민군들의 자녀들의 양육을 아테네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들의 가족들을 나라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싸울만 할까요? 지킬만 할까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노예들은 군대 가지 않는 게 그쪽의 전통입니다.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노예들은 누가 주인이 되어도 마찬가지니까.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싸워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 징병제 폐지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쟁 나면 우리도 누구처럼 항공잠바나 주워 입고 지하벙커에 들어가서 인터넷 게임이라 하다가 전쟁 끝나면 이기는 편 우리 편하고 나오잖아요.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세컴에 전화해주고. 세컴에 전화는 해줘야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성씨가 지금도 있는 나라입니다. 김해김 씨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의 성씨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나라예요. 집요한 가족주의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 의해서 극복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전유하고 그리고 국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노예화시키고 매번 해온 역사일 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해방 공간에서 그렇게 쉽게 속절없이 갈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왕조가 없어졌는데도 다른 나라 같으면 복벽 운동을 했을 텐데 그거 하지 않고 복벽 운동, 옛 왕조를 복원시키는 운동입니다. 아무 미련 없이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규약은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군주국이 아니고요. 아무 미련 없이 결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정말로 어떤 것이 국가인가에 대한 오래된 어떤 그런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감정적인 민족의식은 있을지 모르나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몸에 배인 훈련된 그런 감수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그냥 외세가 잡아당길 때 쉽게 찢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함석헌의 말을 조금 더 보태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고 하니 국가로부터 세계로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이게 함석헌의 역사서랍니다. 3000년 전에 시작된 국가의 역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가족이 국가가 되고 국가가 세계가 된다. 이건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만남이 확대되어 가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자기 실현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제일 처음의 만남은 가족이고 시족입니다. 가족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국가의 시대가 되면 아니 가족? 그건 아니지. 가족이 아니고 이제 나라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거지. 그리고 그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 나의 자기 실현이기도 하지 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서 나라를 이루어야지 할 때 그게 뭡니까? 뭘로 이루겠어요? 그게 뜻입니다. 무언가. 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추구해왔던 가장 오래된 뜻, 그게 자유고 정의이고 하는 그런 거죠. 네. 나라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잖아요. 대개는 국가 속에 그게 표현되어 있지만 프랑스인들은 자유평등 다계를 얘기하고 독일 사람들은 통일과 정의와 자유를 얘기하나 보네요.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갑자기 슬퍼지네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핏줄로 이어지지 않으면 뜻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위해서 건립된 나라입니까? 존재 이유가 뭔가요? 없어요. 너무 미안하네. 슬프고. 몽골이 침략해 왔을 때 일영 대사가 삼국유사에서 그걸 우리한테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 우리도 뜻이 있다. 건국의 이념이. 그게 홍익인간이다. 얼마나 숭고한 이상입니까? 근데 이 이상을 우리는 한 번도 현실 속에서 실현해 본 적 없어요. 추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건 하나의 역사책 위에 있는 글씨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존재하지? 뭐지 이게? 여러분, 나라의 정체성은 뜻에 있습니다. 추구하는 이념에 있어요. 우리 그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남는 건 결국은 가족이 남고 지역이 남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입에 올릴 때는 언제나 평소에는 우리가 남이가라고 얘기를 하다가 국가를 입에 올릴 때는 우리가 아닌 남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부려먹을 일이 있을 때만 국가를 나라를 입에 올릴 뿐이에요.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몸에 배어있는 국가주의적 위선입니다. 이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 거 아니? 그래서 그 국가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각축하는 마지막 불꽃, 그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는 먹혀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 거 아니? 함석헌 얘기에 따르면 이제는 국가를 넘어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끝났어요. 그 시대는 19세기로 끝났습니다. 2차 대전으로 끝났어요. 그럼 지금은 뭔가요? 라고 물으면 지금은 사람들이 아니 이제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것이 도덕적인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추구하는 전체는 그건 세계 인류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족 이기주의가 나쁜 것이듯이 국가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도 나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한국 사람보다 더 친한 친구가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일본에 지진이 나면 이제는 내일처럼 가슴이 아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실현하는 것,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 자기의 실현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세계, 내가 어떻게든 나의 온갖 정성, 나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 세계가 평화롭게, 이 세계의 인간의 모든 인류가 보다 행복하게, 보다 안전한 지구촌에서 살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나를 던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라고 사람들이 선한 의지를 불태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함석헌 말이 이게 금방 오지 않습니다. 20세기에 있었던 전체주의는 가짜 전체가 진짜 전체를 참칭한 거다라고 하는 게 함석헌의 얘기였습니다. 그 가짜 전체가 무엇인가 하니 한쪽에서는 자본입니다. 자본주의.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주의입니다. 또는 공산주의. 이건 둘 다 국제주의입니다. 본질적으로. 국제주의예요. 네, 세계주의입니다. 근데 가짜 세계주의. 가짜 전체. 좋은 의미에서 가짜 전체주의. 근데 가짜는 언제나 진짜의 전조다라고 하는 게 함석헌이 얘기했습니다. 마치 플라톤. 적인 어조로. 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진짜인 이데아를 우리에게 암시한다라고 플라톤이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가짜 전체주의는 앞으로 도래할 진짜 전체, 참된 의미의 세계 시민 공동체의 전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지금 모든 나라가 분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석헌이 보기에 모든 나라가 둘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수와 진보, 막연한 의미에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기득권 세력과 그걸 비판하는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전체에 대한 전망이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시장을 통해서 또는 자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세계 정부, 칸트가 꿈꾸었던 세계공화국 같은 그걸 통해서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서로 각축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이었고 모든 나라에서 공산당도 있고 말하자면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당도 있는 한에서 나라가 분단되어 있기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전통, 공화국의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그것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분단시키지 않는데 분열시키지 않는데 국가의 전통 또는 좋은 의미에서 공화국의 전통이 없었던 한국에서는 그 두 가지 이데올로기, 두 가지 세계주의가 원심력으로 작용할 때 속절없이 나라가 찢겨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좋고 사회주의도 좋은데 더 좋은 건 일단은 우리가 하나로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공간을 보면 남는 건 우리가 여러분 이거 이렇든 저렇든 이념도 좋고 무엇도 좋지만 이념도 좋고 무엇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로 같이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게 먼저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있던 사람들은
외세를 등에 업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다 제거되어 버립니다. 남에서는 남에서대로, 북에서는 북에서대로. 예. 그러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그 시대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방이 되었는데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전부 친일파의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친일파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로 하면 그냥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끔찍한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만 들면 중국에서 항일 독립운동으로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전해지는 넓은 의미에서 범사회주의권. 하지만 조조적인 사회주의자가 결코 아니었던 약산 김원봉. 그 당시에 남한에서 친일 경찰의 대명사 최고였다고 할 수 있는 노덕술한테 체포되어서요. 죽을 고문을 당하고 온갖 수모, 온갖 비열한 고문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차마 노덕술이 그냥 죽일 명분은 없었던지 풀려났는데 그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월북했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오래 살지 못하고 아마 5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 친일 경찰들이 그대로 결국은 4.3 사건이 난 것, 그런 모든 게 그것과 무관하지 않죠. 해방은 되었는데 잠깐 숨죽이고 있던 경찰들, 친일 경찰들이 다시 미군정을 등에 업고 활개를 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싸웠던 사람들을 그렇게 고문하고 학살하고 갈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북한으로 가고 싶었겠죠. 아, 저기는 친일파는 깨끗하게 정리했대 하고 휴전선을 넘는 순간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로만 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선택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결국은 어디선가는 살아야만 했을 거고, 그게 지금까지 죽지 못해 사는 게 지금 우리 역사입니다. 네. 그냥 여기가 고향이니까,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이념은 없고 단지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반대하는 것이 이념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국가의 이념. 어떻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이쪽 저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역사.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베트남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데, 호치민을 우리는 공산주의자로 알고 있지만 하루는 스탈린이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호치민이 모스크바에 망명하고 있었을 때 언제나 스탈린이 호치민을 의심했어요. 하루는 물었다고 하죠. 피밀이 나는 숙청의 피바람이 불고 있을 때, 호치민 동지, 여기에 민족주의자의 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의자가 있는데 어느 의자에 앉고 싶소라고 물었을 때 호치민이 그랬답니다. 지지 않고, 스탈린 동지, 저는 두 의자 모두에게 같이 앉고 싶습니다.
남쪽에서는 미군정에 반대하는 세력은요,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폭력적으로 제거되어야만 했고, 북쪽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죽어야만 했어요. 서서히. 예. 돌아가신 장길의 선생님은 워낙이 특별한 분이었던, 특별한 인연이었던 모양으로 김일성과는 자기가 크리스천이다, 일요일 날은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6.25 때까지는 김일성 대학 외과 과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죽지는 않았겠지만 결국은 그 이후에 다 폭력적으로 제거됐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남한과 북한 모두. 그래서 결국 국가라고 하는 것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면서 민주적으로 나란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요. 가부장적인, 아버지 말에 거역하면 안 되는 전통적인 집안처럼 그런 방식으로 통치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 남북한 모두의 특징입니다. 개성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천천히 접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대로 가면 남한은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한편에서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짓겠죠. 그리고 이 해군기지에 미군의 핵잠수함과 핵항모가 들락날락 하겠죠. 자, 이런 남한을 보면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쟤들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가 기가하고 있는 모슬포에 가면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마 잘 모르세요? 1930년대에 완성된 비행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지금도 구정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로 즉각 바꿀 수 있게 아주 평탄한 평지. 그걸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예? 유사시에 어떻게 하게? 예, 군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했을까요? 그걸로? 그 당시에요. 유사시에가 아니고 그때 사용했던 비행장입니다. 지금도 경납고가 29개쯤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가까운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발진한 비행기가 중국을 폭격하고 돌아올 수 없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출발한 폭격기가, 전투기가 여기에 내려서, 알뜨르 비행장에 내려서 급유를 받고 중국 대륙을 폭격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기름을 넣고 일본으로 돌아갔던 항공모함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 역사를 뻔히 알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보면서 쟤들 참 웃기는 애들이다.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저 짓을 하는구나. 근데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이 중국의 시진핑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남한을 길들이기 위해서. 아마 전쟁 안 할 거예요, 최소한. 제가 시진핑이라면 이러겠죠. 중국의 그 엄청나게 남아 돌아가는 천문학적인 외환 보유고를 손톱만큼 뜯어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10%만 조용히 살 거예요.
그리고 매년 구정 때 사과 상자를 자 이제 이아무개 씨한테 보내면서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좀 쉬시는 게 어떠하신가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한국의 모든 경제적인 이권을 알아서 중국에게 갖다 바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고 하니 한편으로는 지금은 제주도만 그렇지만 남한 전체의 경제적인 이권을 그러지 않아도 중국과 뗄 수 없이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는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경제적인 식민지가 되어서 제주도처럼 중국 사람들한테 땅 파서 중국 자본에게 땅 팔아서 받은 돈으로 미국이 버리는 고물이 다 된 전투기와 군함을 사야만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반대로 이제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일본의 천황제처럼 입헌군주제의 길로 나아가겠죠? 혁명 1세대, 2세대가 다 죽고 나면 그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설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한심한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아직도 우리가 나라가 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슬픈 건 한국의 모든 나란 일이라고 하는 건 남의 잘못에 기생해서 이루어집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독재를 비판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진 것을 모두 다 잃고 내려온 사람들한테는 새누리당이 자기들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가스통 들고 설치는 할배들이다라고 여러분 냉소하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고통을 핑계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다시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한나라 새누리당? 그러면 독재를 해요. 북한의 독재를 핑계로 해서 자기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남한에서 독재를 하는 세력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럼 그 독재를 타도하겠다고 또 민주 세력이 생겨나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결정하면 아래에서 하는 건 똑같아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라고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보면 마지막까지 오는 동안에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자기 정당성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키우는 일입니다. 말씀드렸죠. 가스통 할배들도 자기 인생에 나름의 내력이 있다고. 그래서 함석헌의 용어로 매듭을 지으면 나라라고 하는 건 무엇인고 하니 너도 나라고 하는 게 나라랍니다.
처음 들을 때는 말장난 같았는데 들을수록 심오한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가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이때는 우리와 남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너도 나라고 말을 할 때만 비로소 나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확대되어서 동과 서가, 남과 북이 너도 나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의 이 질곡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면서 비단 한국인들이 자기들 사이에서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도 나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세계공화국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네? 그게 하늘나라. 거기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를 향해서 너도 나라고 말을 하겠지요. 그건 지금 우리에게는 까마득히 먼 이념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디 이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추상적인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살아가시고 활동하시면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제가 말씀을 시작드렸는데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당 아래서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동 문제가 더 계급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반목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왜 반목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교육운동을 해왔는데 모든 노동조합 안에도 다 그 분열은 어김없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분열시켜서 어떤 정파가 잡으면 교육복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사람만 죽으라고 해요. 어떤 정파가 잡으면 대학 평준화만 죽으라고 합니다. 저는 학벌없는사업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대학 평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복지를 못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꾸로 내가 속한 정파가 교육복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대학 평준화, 입시 폐지 이런 운동을 하는 동지들과 반목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런 걸로 모임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 안 나가라고 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쪽이 집행부가 되면 이쪽이 발목을 잡아서 아무 일도 못하고요. 저쪽이 집행부가 되면 저쪽이 아무 일도 발목을 잡아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오늘날 흔히 하는 말로 진보와 민주 세력의 현 주소입니다. 김일성이 자기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총살하고 박정희가 유신 독재에서 그러던 그런 버릇은 어김없이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그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한국인들이 어떤 큰 그림으로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삽시다. 소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니까요. 라고 언제쯤 되면은 서로 말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올까? 아직은 까마득한 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그 절망적인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는 촛불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주시는 첫 번째 세대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저희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나오시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읽으면서 읽어내는 사람이 철학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절망적인 얘기만 한다면 또한 그를 철학자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선생님은 책도 그렇고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하는
기운을 저희에게 나눠주시는데요. 그 강정일이라고 해서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더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조금 신나게 해줄 2개의 앵콜 공연을 준비했어요. 사연이 있는데요. 첫 번째 노래는 제가 한반도의 통일을 연상케 하는 노래였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제 미국 친구인 어제 PPT 이름이 잘못 나와서 수정하고 싶었어요. CESS가 아니라요. SETH. 제가 저 친구한테 작년에 배운 홀로아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제가 저 친구 말고 다른 친구를 이제 미국에 만나러 갔다가 이 친구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강정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강정을 같이 소개하면서 배운 노래고, 6월 27일에 저희가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평화 콘서트 때 이 마을에서 전쟁을 후세